1. 겨울방학 때 정치 수특 개념 강의를 공부했습니다. 3월 모의고사 이틀, 3일 전에서야 수특 개념 강의를 완강합니다. 2. 3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난생 처음 사탐 1등급을 정치에서 봤습니다. 3. 3월 모의고사 끝나고 정치 공부 안 합니다. 학교 수업만 들었습니다. 4. 4월 모의고사에서도 정치가 1등급 나왔습니다. 또 스스로 공부 안 합니다. 학교 수업만 듣습니다. 이게 그 자만심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공부 안 해도 되네, 이거요. 5. 6월 모의고사 봤습니다. 정치 3등급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이제 사탐 공부를 수특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6. 여름방학입니다. 사탐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이때까지도 수특을 붙잡고 있었고 기출문제도 풀고 분석하기를 시작합니다. 7. 9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정치 3등급입니다. 여름방학 때 뭐 했나 싶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직 공부가 덜 되었나 보네 하고 계속 공부합니다. 아마 이맘때쯤 수능 완성사서 공부하지 않았나 싶네요. 기출도 병행하고요. 2012년 6월 9일 장영아.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정치의 지도를 그리자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보희입니다. 지금 이 글은요, 작년도 수강생 장영아. 진짜 이제 너무 유명인물이 됐죠. 글 올려주는 대로 여러분에게 너무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하도 자주 소개를 해서 특히나 이 글은 진짜 공감이 많이 돼서 선생님이 수특 공지사항에 아예 이렇게 퍼서 6월 모의평가 이후 마음가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둔 글이기도 합니다. 참 보니까 중간에 보면 영아가 1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다가 붕 마음이 떠서 자만하다가 그 결과로 성적이 떨어졌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결론은 안 나왔는데요. 결론은 1등급 받았습니다. 영아는 맨 마지막에 수능에서는. 근데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뭐냐면 9월 모의평가 3등급이요. 9월 모의평가 3등급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요. 이러한 비슷한 글들을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지금 여러분 수강생들에게서 저 봤어요. 3문제 틀렸어요. 4문제 틀렸어요. 그리고 30점대 후반입니다. 몇 점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그런데 선생님 제가요 개념을 알아가지고 정말 알아서 문제에 적용시켜서 푸는데 이상하게 기분 진짜 좋았습니다. 뭐 등급은 굉장히 안 좋을 테지만 기분 좋더라고요 하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6월 모의평가가 뭐 난이도가 쉬워서 뭐 50점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네 어쩌니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한 문제 틀렸는데 찍어서 맞추면 그거 뭐합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내 머릿속에 정치의 지도가 그려져서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그 지도 어딘가에 있는 데를 찾아가서 적용시켜서 푸는 것. 그것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한 6월, 7월, 8월 이제 막 여름방학 되면서요. 학생들이 진짜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지금 시작하면 늦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시작해야 제일 빠르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늦었냐고 물어볼 때 시작하셔야 가장 빠릅니다. 지금 뭐 1강부터 해서 쭉 같은 말들 막 반복하고 있는 거지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절대 자만하지는 말고 꾸준히 첫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 당부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 앞에 오프닝에 이번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에 관련된 문제들 찜한 학생들 이미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1강부터 해서 지금 2강 건너서 3강까지 오면서 우리는 3가지 큰 주인공들을 만났습니다. 국가,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입니다. 국가에서는 국가의 특징, 소국국가, 적국국가, 주권, 사회계약설. 이제 이렇게 큰 테두리만 얘기해도 되죠, 여러분? 그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정치로 가서는요, 정치의 의미, 넓게 봤던 집단 현상설, 좁게 봤던 국가 현상설. 그렇죠? 그리고 정치 권력의 정당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획득할 때, 행사할 때 합법성, 그리고 그 법의 내용까지 정의로운 실질적 법치주의 내용, 그리고 삼권 분립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 그 정치 권력이 정당하지 못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까지 보았죠. 그래서 국가, 정치, 그리고 지난 시간 끝에 민주주의로 들어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을 이제부터 합니다.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의 의미, 마치 어떤 한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도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다수결의 원칙, 대화, 토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바로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라고 부른다까지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이 민주주의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6쪽의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성희야 봅시다. 네. 문제 1번. 대화에서 을이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의미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여러분 문제 속에 나왔죠? 민주주의의 의미.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의미 몇 가지? 세 가지 있겠구나. 보세요. 갑과 을이 얘기를 합니다. 갑이 뭐라고 하냐면 시민이라면 누구나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거야. 시민이라면 누구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다수가 지배할 때,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죠. 그래서 갑은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을. 글쎄, 나는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공존하는 그런 삶이 민주주의 같아. 성희야 뭡니까? 예. 성희 뭐죠? 예. 성희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성희 뭡니까? 이런 줄 알았어. 네. 이게 뭐냐면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죠. 질문하면 진짜 싫어하는데 교실에서. 그쵸? 교실에서 성희야 이거 뭐니? 그러면 완전 싫어하는. 기억 보겠습니다. 잘 대답하고 있죠? 그랬는데. 지금 이 둘 가운데서 을이 강조하는 겁니다. 을이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 생활 원리죠.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진술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관용과 양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 그렇죠.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이 바로 관용이었습니다. 관용은 뭐냐면, 여기요.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 차이를 인정하고 나와는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 이 관용은요, 여러분 상대주의적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상대주의. 그리고 이 관용은요,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말 필요해요. 이 다원주의, 다양한 이해관계,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당연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 여기 기억 맞는 진술이네요. 니은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의 해결이 민주주의의 주요 과제이다.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의 해결. 어때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겠죠.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디귿. 근데 디귿 한번 봐볼까요? 치자와 피치자를 일치시킨다. 다스림을 받는 자가 다스리는 자이고 다스리는 자가 다스림을 받는 자이다. 다수의 지배. 이게 바로 다수의 지배죠. 여러분 다수의 지배라면 이거 뭐죠? 정치 형태로서의 갑의 얘기죠? 을의 얘기 아닙니다. 마지막 리을.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국민이 참여해서 어때요? 이거? 역시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 리을은 갑에 부합하는 진술이고 기역 니은은 을에 부합하는 진술이 되죠. 그래서 정답 기역 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 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덕목입니다. 민주시민의 덕목. 보겠습니다. 가,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변호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의견이 다르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권리 자체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차이를 인정합니다. 진서야, 이거 뭡니까? 야 라고 불러놓고 뭡니까? 이거 뭐죠? 그렇죠. 관용이죠, 관용. 가에서는 관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와볼게요. 이것은 어떤 의견이나 제안 또는 서로의 생각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이 각각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는 등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래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래요. 내가 반대하고 찬성하고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럼 이거 뭐죠? 대화, 토론이죠, 토론. 바로 이런 관용이나 토론,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적인 생활 양식, 생활 원리다라는 거예요. 민주시민의 덕목이고요. 그러면 가, 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덕목, 관용이나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가, 차이 인정, 관용은 다원주의 사회 운영의 기본 전제가 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정답, 바로 1번이 정답이 되네요. 다원주의 사회 다양한 이해와 가치관들이 막 섞여 있는 사회에서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이건 전쟁 상태 맨날 싸우게 되겠죠.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관용의 정신이 가장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차이 인정, 관용, 상대주의, 다원주의 연결시켜서 하나 세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부터 왜 틀렸는지 볼게요. 2번. 공동체의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잖아요. 그거 바로 주인의식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3번. 나는 이거 토론이에요. 토론. 소수의 의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를 집단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소수의 의사를 존중하고 다수의 의사를 집단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 그건 다수결의 원칙이고 여기 배제한다는 말도 이렇게 틀렸죠. 네. 아니고요. 보겠습니다. 4번. 가는 나에 비해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된 의사를 강조한다. 여러분 지금 보면 이 가가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된 의사를 강조한다고 했는데 가는요. 관용, 이것은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합의된 의사, 똑같은 의사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관용은. 따라서 아니죠. 5번. 가와 달리 나는 자신의 생각을 절대시하지 않는 태도를 바탕으로 한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절대시하지 않는 태도, 네, 떨어뜨렸어요.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는 가와 달리가 틀렸죠. 가에서 특히 강조합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에서 강조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틀렸네요. 달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틀렸습니다. 여러분 정답 1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관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또는 자신의 생각을 절대시하지 않는 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연관시켜서 쭉 이 문제 한번 보시면 관용을 모두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안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만장일치는 가장 이상적인 의사결정 방법이긴 하죠.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결정을 하면 정말 좋죠. 그런데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말 어떻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하나로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만장일치가 어렵죠.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이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서 의사가 충돌하는 사안에 있어서도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내려지고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만장일치는 안 되고 그래도 결정은 어떻게 내려야 되겠고 그래서 다수의 의사에 따른 결정이 현실적으로 민주적인 방식이 됩니다. 한솔, 이게 무슨 방식입니까, 여러분? 다수결의 원리죠.
만장일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리가 현실적인 방안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를 적용하더라도 다수의사의 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소수의사를 존중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이 다수결의 원리의 그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양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많은 다수가 좋다라는 쪽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즉 양을 강조하고 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질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다수의 횡포, 중후정치로 전락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질이 더 사실은 좋은 그런 소수의 의사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의 의사도 존중할 수 있고, 다수가 소수가 되고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전의 가능성, 그런 것들이 항상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찾아봅시다. 기억. 소수의 의사가 다수의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한솔 맞아요? 네, 맞죠. 다수가 늘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다수가 소수가 될 수 있고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역전의 가능성, 역전의 기회를 보장해야만 합니다. 맞아요. 두 번째, 다수결에 따른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해야 되죠. 다수에 따라서 딱 결정을 해서 정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은 질적으로도 정말 아주 나쁜 그런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수에 따른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다음 보세요. 소수와 사전에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사후에 보상을 제공하도록 한다. 한솔 이거 맞을까요? 아니죠. 네. 소수와 사전에 합의를 도출해야죠. 여러분,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수의 의사의 소수의 동의가 합쳐져서 전체 의사로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소수의 동의, 소수의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해야죠. 틀린 얘기입니다. 리을.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다수결을 적용하지 않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과학적인 그런 사실, 과학적인 진리, 이데올로기, 가치의 문제라든가, 진실은 소중한가, 진실은 무엇인가, 이런 걸 다수결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떤 철학적인 문제라든가, 인간 존엄성과 같은 문제라든가, 아니면 과학적인 그런 사실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는 다수결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죠. 맞습니다. 한 문제 여러분 더 보겠습니다. 세이 문제네요. 이 생각이 좀 멋지네요. 경영과 천문학을 복수 전공한다. 다음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민주주의의 의미입니다. 문제 나왔죠? 민주주의의 의미. 몇 가지? 세 가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네 가지면 좋은데 세 가지. 어떤 거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민주주의는 국가의 지배 권력이 어떤 특정한 계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이 지배 권력이 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부여되어 있답니다. 다수의 지배. 맞아요. 더 가볼까요,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말은 한 사람에 의한 정치에 대립되는 다수자에 의한 정치, 다수에 의한 정치 그대로 나오네요. 폭군 또는 독재자 또는 절대군주에 의한 정치와 대립되는 민중에 의한 정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이 정치의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입니까?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죠. 그러면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다수의 지배,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여기 다수의 지배,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다수자에 의한 나와 있으니까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진술을 여러분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기억. 일상생활의 문제를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문제를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도입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일상생활까지 막 퍼졌어요. 세이. 이거 그렇죠.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죠.
저 몰랐는데 제가 이 강조할 때 소곤소곤한다대요. 이건 바로 뭐냐면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한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니은 국가의 지배권이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져 있다. 국가의 지배권이 국민에게 있다. 다수의 지배. 이거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맞네요. 그래서 기억은 생활 원리로서니까 아니고요. 니은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신분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 그래서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새로운 사회가 열리면 그런 사회를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이야 이거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죠. 리을 볼까요, 여러분? 다양한 의견 표출과 수렴을 통해서 국민의 합의로 국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의사를 국민이 결정해요. 국민의 지배, 다수의 지배. 이거 어때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리을은 맞네요. 디귿은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였습니다. 들렸죠? 그래서 7번 문제까지 해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 4문제를 여러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민주주의의 의미에서는요.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따로 떼서 관용이라든가 다수결의 원칙은 따로 떼서 이렇게 문제로 구성되는 것으로 봐서도 이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의 그런 주제들은 출제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꼼꼼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민주주의의 의미가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제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념. 민주주의의 이념은 민주주의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왜 민주주의를 할까? 민주주의를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 인간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 존중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이는 인간 존중을 얘기할 수가 없고 평등이 없이는 인간 존중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민주주의의 이념 목적을 얘기할 때 아주 큰 목적이 대전제가 인간 존중이라는 전제하에 자유를 보장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이념이자 목적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우리 교재에 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인지 선생님이 잘 잊어버렸는데 교재를 이렇게 쭉 넘겨보시면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하는 테마 2의 그 개념 정리 그 부분에 이 자유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요 사실 우리 앞에 국가관을 이야기할 때 사실 좀 공부를 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이렇게 변천해 왔고 이렇게 확대되어 왔는데 자유의 의미가 확대되어 왔는데 초기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권의 성격, 즉 이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끝에 얘기가 다시 되는 거고요. 국가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너무 많이 반복해서 여러분 잘 아시나요? 예. 확실하게 암기하세요. 이제 자유의 개념의 확대 과정에서 첫 번째는 국가로부터 벗어나는 것. 국가에 간섭하지 마. 국가에 나를 억압하지 마. 나를 강제하지 마. 국가로부터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 좀 내버려도 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나 건드리지 마. 소극적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억압이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대적인 의미의 자유입니다. 외부로부터 구속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시민혁명 이후에 그런 시민계급들이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자유권이라는 기본권의 형태로 헌법에 쓰여지게 되고 그 기본권으로 이제 확립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보세요. 국가에 나 간섭하지 마. 국가에 나 건드리지 마. 하면 자유가 다 확립되나요? 완전 완벽하게 자유를 누렸다고 막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차라리 내가 국가 권력에 딱 하는 그 국가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딱 참여해서 정말 그 참여해서 나를 위한 우리 집단을 위한 그런 정책을 세울 수 있었을 때 오히려 더 자유롭다고 느끼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다 적극적인 성격의 자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국가애의 자유예요. 국가애
국가로 내가 들어가서 그 국가나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이제 자유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죠. 나중에 이것은요,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의 형태로 보장이 됩니다. 자유의 개념이 확대됐어요. 그런데 봅시다. 외부의 간섭 배제. 그리고 내가 국가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아, 이제 나 자유롭다. 완전히 자유로워졌나요? 만약 보세요. 자유롭다고 하는데 학교 교육도 못 받아요. 넌 자유야. 그런데 학교 교육도 못 받아요. 대학을 갈 수도 없어요. 교사가 되고 싶은데 할 수도 없어요. 즉, 인간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생활 여건들,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자유라는 건 무의미하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여러분, 국가에 의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자유. 이것은 나중에 사회권이라는 형태의 기본권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개입,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자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 근로, 환경,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이런 것들이 강조되게 되죠. 여러분, 크게 보세요. 크게. 민주주의의 이념, 목적, 인간 존중입니다. 인간 존엄성. 인간 존엄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유. 그런데 이 자유에는 나 좀 내버려둬라는 소극적 자유. 국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아니, 내가 국가의 운영에 참여할 거야. 국가의 자유, 적극적 자유. 국가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그런 적극적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 이렇게 구분돼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 13학번 종석 보세요. 가나에 나타난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면 적극, 소극. 더 확장시켜서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가. 시민혁명에서 강조된 것으로 사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건드리지 마 이거죠. 시민들 건드리지 마. 국가가 국민 생활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도록 해서 얻어지는 자유랍니다. 말해보세요. 종석. 국가로부터의 자유죠. 두 번째, 과거 전제정치하에서는 일부 특권계층에게만 부여되었으나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국가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래요. 종석, 뭐죠? 국가의 의. 네. 나중에 자유권으로, 나중에 참정권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죠.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국가관에 부합한다. 가, 국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해요. 국가 간섭하지 말래요. 소극적. 사회적 약자 배려도 아닙니다. 들렸죠? 2번, 가의 보장을 통해 대중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 여러분, 대중이 모두 정치의 주체가 되는 대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의 보장이 아니라 국가의 참정권인 나의 보장이라고 해야 되죠. 틀렸습니다. 3번, 나는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던 사람들이 강조했겠죠. 나에게 선거권을 줘, 참정권을 줘. 나중에 왜요? 이게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니까.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볼까요? 가는 청구권 무슨 소리요? 가는 무슨 권? 무슨 권이 되죠? 네, 자유권. 이건 참정권. 틀렸죠? 5번. 나는 가에 비해 국가가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의 성격이 강하다. 여러분, 이 둘 가운데서 이 자유권이라는 것이 왜냐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의 성격이 이 자유권이 크기 때문에 이 자유권이 이 절대성을, 물론 현대국가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 자유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부인권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절대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그림의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역시 문제를 보세요. 자유입니다. 그러면 적극, 소극 생각하셔야 되죠. 적극, 소극. 한번 해볼까요? 국가가 이렇게 개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이 자유. 은이야. 이거 뭡니까? 그렇죠. 국가에 의한. 잘 대답하고 있죠. 의한 자유죠. 그렇다면 개인이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자유 뭐죠, 은희? 예. 국가의 의. 그렇죠.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에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포함되죠, 여러분. 이거 나중에 사회권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교육, 근로, 환경 강조한다. 니은을 통해서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죠. 국민이 공동체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동의와 지지를 보내고 그렇다면 정당성이 확보되죠. 그렇죠? 디귿, 니은은 국민으로서 갖는 권리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 디귿 여기가 별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궁금할 거예요. 국민으로서 갖는 권리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는 자연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부인권. 은희?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천부인권입니까? 이거죠, 이거. 인간이기 때문에 하늘이 부여한 권리.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 이게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 니은, 국가에 의 참여하는 이 니은, 이게 참정권인데 이 참정권은 국민으로서 갖는 권리가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권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에게도 다 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데 인간으로서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가 바로 참정권이라면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 뭐 외국인들, 잠시 와 있는 공부하러 와 있는 외국인들 막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 선거 때 다 참정권 줘야 되겠네요. 그쵸? 틀렸죠. 보세요. 참정권은요, 국민으로서 갖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 공동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참정권은 국민으로서 갖는 권리의 성격이 더 큽니다. 인간으로서 가지는 막 천부인권. 천부인권이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을. 기업과 니은 모두 자본주의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다. 뭐 자본주의의 모순, 빈부격차, 실업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중요해졌고 그래서 등장한 것은 니은은 아니고 기억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 해서 자유했습니다. 이제 넘어가요. 뭘로 넘어가냐면 보세요. 평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수능 완성 교재에는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고요. 선생님은 지금 여기 가져다 쓰는 건 다 정치의 지도 교재, 기출교재 정치의 지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 가져다 씁니다. 선생님이 OT에서도 말씀드렸죠. 보겠습니다. 여기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평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에 두 가지가 있었죠. 소극, 적극.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세 가지로 나누면 국가로부터 국가에 의한이었고요. 네. 평등은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평등은요, 똑같이 대우하는 게 평등이기도 하고요. 달리 대우하는 게 평등이기도 합니다. 형식적 평등은 똑같이 대우하는 평등입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입니다. 선생님, 차별 대우하지 마세요. 공부 잘한다고 차별 대우하시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차이를 인정하지 말라는 형식적 평등이죠. 그런데 실질적 평등은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입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야죠. 그렇죠. 그게 평등입니다. 그건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이죠. 볼게요. 형식적 평등은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똑같이 대우하는 평등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 평등이 강조되는 그런 영역은 인간적 가치에 있어서의 평등, 선거권의 평등 등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있어서 특히 강조됩니다. 이 형식적 평등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 평등은 정치적 영역에서 잘 살건 못 살건 남자건 여자건 어떤 상황, 대졸이건 고졸이건 중졸이건 어떤 것도 차이를 배제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평등. 그 형식적 평등은 바로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영역에서 강조돼요. 어떤 상황이든 똑같이 재판 청구권이 주어지고 똑같이 한 표가 주어지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보세요. 실질적 평등은 뭐냐면 성별, 연령, 재능 등 선천적인 조건이나 또는 재산, 교육 수준, 직업 등 후천적인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는 평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매기고요. 그게 평등이잖아요. 달리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누진세, 성과급 제도,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보너스를 준다든가 이런 등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 있어서 강조되는 평등이 실질적 평등입니다. 여러분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 인정하지 않는 평등, 그리고 여러분 같은 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형식적 평등의 같은 말은 똑같이 대우하는 거, 절대적 평등, 산술적 평등, 그리고 이 말로 써요. 평균적 정의까지. 그러면 어때요? 평균을 내면 똑같죠. 국영수 점수가 다 다른데 평균을 내면 똑같죠. 그건 다 똑같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 정의라는 말로 씁니다. 그런데 실질적 평등은요. 달리 대우하는 거죠. 상대적, 그 여건에 비례해서 비례적, 그리고 배분적, 그 여건에 맞춰서 배분해서 그래서 배분적 정의라는 말로 씁니다. 같은 말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네. 자유, 소극, 적극, 평등,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 혹은 실질적, 절대적, 상대적, 형식적, 실질적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해두세요.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러분. 6번 문제고요. 다음의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가 근거로 삼은 평등의 이념과 관계 깊은 사례를 골라봅시다 라는 겁니다. 그럼 평등이에요. 그러면 절대, 상대, 형식, 실질 뭐 가운데 하나겠구나. 이 제시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그 최초 임용 시의 연령이 초중등 교원보다 상대적으로 고령인데다. 그렇죠, 여러분. 그 선생님들은 20대 정도의 이제 선생님이 되시는 분들이 많죠, 20대에. 그런데 대학 교수가 20대 됐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대학 교수는 보통 30대 후반 막 40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최초의 임용 시 연령이 대학 교수의 경우는 초중등 선생님들보다 고령인 데다가 고등교육과 연구라는 업무의 성격상 초중등 교원보다 높은 연령까지 대학 교원으로 재직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7조 1항에서 대학 교원의 정년을 초중등 교원의 정년보다 3년 높은 65세로 채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이므로 초중등 교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혹, 이거 어떤 평등일까요? 보세요. 지금 보면요. 대학 교원과 초중등 교원은 원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임용된 그 최초로 그 선생님이 되는 그 나이부터 차이가 있고 또 그 대학교의 업무, 연구라는 업무의 성격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초중등학교 선생님의 정년은 그보다 3년 낮은 62세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다.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이죠. 미혹, 맞죠?
그렇다면 이 평등은 상대적, 실질적, 비례적 평등이죠. 여러분 어떤 평등?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차이를 인정하는. 이렇게 65세와 62세로 3년 차이를 두는 것은 이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를 인정하는 거 찾아볼까요? 기억. 국제연합총회에서는 모든 나라가 한 나라에게 한 표를 준다. 똑같이 대우하는 거.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건 형식적 평등이죠. 두 번째, 19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국회의원 선거권을 줍니다. 똑같이 한 표씩. 형식적 평등이죠. 차이를 인정하면 여기서 큰일 납니다. 다음 볼게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을지라도 실무 경력을 쌓은 사람에게만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어때요? 차이를 인정하죠. 실무 경력을 쌓은 사람에게만 주고 쌓지 않으면 아직 안 주고.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 여기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1가구 1주택 상태에 있는 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여러분, 주택을 팔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소득을 얻으면 그거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한 가구가 한 주택이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집이고 그것들을 팔아서 다른 집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투기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 때는 이 세금을 면제해 준다. 어때요? 차이를 인정하고 있죠.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입니다. 따라서 여기 들어가죠. 1가구 1주택일 때. 1가구가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고 막 그걸 또 팔아서 소득을 챙길 때는 당연히 세금을 거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면제한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평등. 리을 맞네요. 한 문제 더 볼게요. 평등과 관련된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말 많이 풀었던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세요. 지금 보면 되게 어려운 말 나와 있는데 그 어려운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차이를 인정하는지 아닌지를 보세요. 민간 재산과 달리 국유 잡종 재산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배제하는 구국유법 재산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여러분 다른 말 다 몰라도 돼요. 막 잡종 재산, 시효 취득 다 몰라도 돼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이야. 달리 대우하면 이건 평등권을 침해한대요. 그러면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달리 대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법인이 아닌 개인이 1가구당, 보세요. 법인이 아닌 개인이 1가구당 한 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 더 많이 세금을 매기게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와 여기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데요. 뭐냐? 이거. 차이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죠. 이거랑 달리 대우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잖아요. 차이를 인정하는 거네요. 네, 다음이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18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얘랑 달리 대우하면 안 돼 하고 있는 거죠. 안 돼 하고 있습니다. 차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달리 대우하는 건 안 돼. 침해한다. 달리 대우하는 건 침해하지 않는다. 그럼 차이 인정한다. 달리 대우하는 거 안 돼. 차이 인정하지 않는다. 되셨나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는 보세요.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볼까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민간이든 국가든 간에 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 국가는 우월하지 않다.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는 비례적 평등을 중시한다. 볼까요? 나. 차이를 인정하는 거니까. 차이를 인정하면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평등되죠? 그러니 비례적 평등을 중시한다라고 써야죠. 맞습니다. 다음 3번. 나는 법인과 개인을 다른 것으로 본다. 그런가요, 여러분? 나 여기와 여기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차이를 인정했고 차이를 인정한 거니까 법인과 개인을 다른 것으로 본 것이죠. 그렇네요. 맞습니다. 4번. 다는 기회균등을 강조한 것이다. 다 한번 볼까요? 다 볼게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입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은 여러분 절대적 그리고 형식적 또 하나 뭐 있죠? 산술적 평등. 산술적 평등이고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형식적, 산술적 평등에서는 차이를 인정하고 똑같이 기회를 준다면 그것이 평등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절대적, 형식적, 산술적 평등에서는 특히 기회균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에서는 기회를 똑같이 줬다고 해서 그게 다 평등한 게 아니라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는요. 그런데 이 절대적, 형식적, 산술적 평등에서는 기회를 똑같이 주면 모두에게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주면 그것으로 평등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회균등 강조. 그래서 여기 다는 기회균등을 강조한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볼게요. 5번. 가와 다는 후천적인 차이를 고려한 비례적 평등을 말한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가, 나, 다 보면 원이와 보세요. 원이. 가하고 다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절대적, 형식적, 산술적이고 나는 차이를 인정하는 거니까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이죠. 그렇죠? 따라서 가와 다는 차이를 고려하니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절대적, 형식적, 산술적 평등을 강조한다. 이렇게 썼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네, 우리 교재에 보면 15쪽에 뭐 자료 분석 특강 그리고 주제 심화 특강 등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다 이렇게 내용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꼼꼼히 풀어보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바로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보시고요. 여러분 오늘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이라는 주제로 민주주의를 주인공으로 두고 민주주의의 의미 3가지, 민주주의의 이념, 목적, 자유, 평등, 자유, 소극, 적극, 평등, 절대적, 상대적 이렇게 해서 해보았습니다. 잘 정리하세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민주정치의 원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